안녕하세요. 연료전지 기술 강의를 맡고 있는 정남기 교수입니다.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기술로서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전 세계 국가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1997년 교토 의정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5년 파리 기후 체제 협정을 지나가면서 모든 많은 나라들이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파리 기후 체제 협정 체결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대안으로 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면 태양광 에너지 혹은 풍력 에너지 또는 수소 에너지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들이 우리가 파워 소스로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 에너지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1년 그린 에너지 전략 로드맵을 설정함에 있어서 15대 그린 에너지 핵심 기술을 선정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총 15개의 다양한 에너지의 형태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특히 연료전지 또는 전기로 구동될 수 있는 그린카와 같은 이런 그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한 8년 정도 후에 최근이죠.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정부를 통해서 2019년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때 수소 경제의 진입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산업 구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축하자라는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그 중에서 다양한 응용 분야 중에서 우리 그 모빌리티 분야죠. 특히 수소 전기차 또는 수소 선박, 드론과 같은 이런 모빌리티 분야에서 상당한 그 연료전지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런 시장의 확대를 우리가 추구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 로드맵을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그 전반적인 이런 그 에너지 시스템의 변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요,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 에너지 또는 뭐 풍력 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그런데 이런 그 재생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재생에너지는 가장 큰 장점이 풍부한 에너지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풍부한 에너지원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타이밍에 이 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에는 태양이 쨍쨍한 햇빛이 쨍쨍한 낮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은 태양 에너지를 활용할 수가 없죠. 또한 풍력의 경우에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 있고 바람이 적게 부는 날이 있을 겁니다. 또한 바람이 많이 부는 시간이 있을 거고 또 적게 부는 시간이 있겠죠. 따라서 이런 재생에너지는 풍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공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지만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바로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풍부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시간에 열심히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어떤 다른 형태로 저장을 해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저장, 에너지의 저장 물질로서 사람들이 수소라는 화학 물질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태양광 에너지로부터 태양 전지로부터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이런 그 수전해 시스템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죠? 물 분해 시스템에 전기 에너지를 가해줘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물 분해 반응을 통해서 아주 깨끗한 수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전기 에너지, 태양광으로부터 나온 전기 에너지가 수소라는 화학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과정이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소라는 화학 물질은 우리가 잘 저장만 해두면은 언제든지 꺼내다가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에 활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깨끗한 수소를 우리가 잘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시간에 끄집어내서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런 자발적인 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인 수소의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연료전지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낸 전기를 100%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만들어진 100%의 그 전기를 다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한 80%만 쓰고 20%는 남겨놓고 싶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때에는 우리가 2차 전지 시스템과 이런 배터리 시스템을 하이브리드 시켜서 남은 20%의 전기 에너지를 또 다른 형태로 저장해 놓는 이런 융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시스템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수소 경제를 이제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수소 경제라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사회 전반 혹은 산업 구조,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 변환되고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수소 경제로 가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시스템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대부분 이런 전기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분해해내는 이 수전의 시스템, 그리고 수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시스템, 그리고 남는 전력을 저장하는 2차 전지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전기화학적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전기화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이 다양한 미래의 그 파워 시스템, 파워 제너레이션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슬라이드는 방금 얘기한 그런 시나리오를 정리한 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이 재생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그 전기를 일부는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일부는 이런 그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한 물 분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물 분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화학 물질인 수소라는
기체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된 수소를 연료 전지에 주입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타이밍에 언제든지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었던 연료전지 시스템 그리고 물분해 시스템, 수전해 시스템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수전해 시스템을 한번 보죠. 수전해 시스템의 경우에는 물을 전기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만들어내는 전기화학적인 에너지 변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이때는 우리가 외부에서 전기를 여기다 이 시스템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에너지를 이 시스템에 가해줘서 수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를 주입하기만 하면 물이 만들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시스템입니다. 그죠? 이 말뜻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따라서 수소 연료전지의 전기화학 반응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반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수소가 산화되고 산소가 환원되는 이 반응이 연력학적으로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소 연료를 넣어놓게 되면은 넣어놓고 두 개의 전극을 연결하기만 하면 자발적인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전기가 생성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수전의 시스템, 물 분해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료전지 반응의 역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연료전지 반응에서의 생성물이 왼쪽 시스템에서는 반응물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서의 반응물이 이번에 왼쪽에서는 생성물로 가 있죠. 그래서 연료전지 반응의 역반응에 해당됩니다. 수전의 반응은. 그렇죠? 따라서 연료전지 반응이 자발적인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한다면 수전의 반응은 물분의 반응은 비자발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외부에서 추가적인 전기 에너지를 이 시스템에다 가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수소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수소와 관련된 수소 생산이 수전의 시스템,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연료전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연료전지 시스템은 아마도 예상컨대 우리 친환경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소와 산소가를 반응시켜서 나오는 생성물이 물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화석연료를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은 무슨 반응이 돼야 될까요? 카본하고 탄소하고 수소의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석연료, 그렇죠? 석유나 석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때우게 되면은 때운다는 얘기는 결국 산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열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산소하고 반응시키게 되면은 탄소하고 산소를 만나게 하거나 혹은 수소하고 산소를 만나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산화시키면 태우게 되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나오면서 물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연료전지 시스템은 탄소가 연료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물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이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High Conversion Efficiency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것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자,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응기 내부에서 피스톤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화석 연료를 컨버션 시켜서 그죠? 태우는 거죠. 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엔진을 구동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내연 기관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휘발유 자동차, 디젤 자동차 혹은 화력 발전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인터널 컨버전 엔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화력 발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케미컬 에너지를 일단은 태워서 산소랑 만나게 해서 열 에너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서멀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 열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피스톤을 움직일 수 있는 이 기계적 에너지, 메카니컬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피스톤을 움직이거나 혹은 터빈을 돌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연출할 수 있고요. 그렇게 터빈을 돌리게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 해당되는 에너지 변환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단계의 에너지 변환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에너지라는 것을 다른 형태로 변환시킬 때 단계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그게 대부분 열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 손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변환의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너지 변환 효율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그죠? 이 그 석유가 가지고 있는 혹은 석탄이 가지고 있는 케미컬 에너지가 이만큼 컸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이만큼밖에 이제 못 가져간다라는 측면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연료 전지 시스템으로 이제 대체하게 되면은 수소가 가지고 있는 이 케미컬 에너지를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 변환 단계가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단계의 에너지 변환 단계만을 거치면서 에너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러한 그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갖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또한 이제 또 다른 이제 장점으로서 연료전지 시스템은 이런 아주 간단한 장비 구조 혹은 장치의 구조를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주 얇은 형태의 전지를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이런 소재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 머리카락 수준의 두께를 갖는 그런 전지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얇은 전지를 만들어서 여러 개 적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파워 제너레이션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 그림의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 멤브레인 필셀, 그래서 PEMFC라는 여러 개 다양한 연료전지 중에 타입 중에 하나의 구조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에노드와 캐소드 두 개의 전극이 이렇게 이제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요 하늘 색깔로 해서 전해질이 샌드위치된 형태로 이제 겹쳐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개의 전극과 하나의 전해질이 있으면 우리는 전기화학 셀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연료전지 타입의 경우에는 이 전해질을 고분자 전해질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드린 머리카락 두께 정도 되는 고분자 전해질 멤브레인을 아주 잘 만들게 되면요, 그거를 여기 가운데 이렇게 그 고체 형태로 놓게 위치하게 되고, 그 멤브레인의 양쪽 면에 이런 에노드와 캐소드를 코팅시키면, 아주 얇게 코팅시키면 하나의 전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노드, 캐소드, 그 다음에 고분자 전해질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조체를 우리가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 MEA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MEA를 우리말로 하면 그대로 직역을 하는데요. 막 전극 접합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막 전극 접합체 또는 MEA라고 여러분들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MEA가 하나의 전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런 MEA의 내부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연료전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우리가 MEA라고 사람들이 일컫고 있습니다. 이런 MEA의 에노드 쪽으로 에노드 전극 쪽으로 우리가 수소를 주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캐소드 쪽으로 산소를 주입하게 되죠. 자, 근데 산소의 경우에는 공기 중에 20%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산소를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공기를 그냥 활용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소를 에노드 쪽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그죠? 에노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일컫고 있고요. 따라서 수소 기체가 전자를 만들어내면서, 그죠? 4개의 수소 이온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죠? 이것은 결국 그 에노드 전극의 전극과, 그죠? 전극 촉매의 표면과 그다음에 전해질 사이에 어떤 그 계면에서 전기가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에노드에서의 수소 산화 반응을 통해서 수소 이온이 만들어지고 전자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전해질이라는 이 소재는 전기 전도도는 없으면서 이온 전도도만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이 전해질을 통해서는 이 수소 이온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노드 쪽에서 캐서드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전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해질을 통해서 못 가니까요. 외부 도선을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캐서드로 가죠. 자, 그럼 캐소드 쪽에서는 주입된 산소하고 그다음에 에노드에서 넘어온 프로톤, 수소이온, 그다음에 전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산소 기체가 환원되는, 물로 환원되는 산소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생성되는 생성물은 결국 물만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 테이블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표준 환원 전이의 표를 찾아보면은 이런 수소 산화 반응 그리고 산소 환원 반응에 해당하는 연력학적인 전압값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0V, 1.23V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반응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두 개씩을 더해 주면은 돼요. 단순하게.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것끼리 다 더하고요. 그다음에 우변에 있는 것끼리 다 더해서 서로 똑같은 이런 케미컬들이 있으면 지워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자도 지워주고 수소 이온도 이제 지워집니다. 남는 것은 수소와 산소만 남고요. 좌변에 생성물로는 물만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전체 반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한 이런 연료 전지로부터 나오는 연력학적인 혹은 이론적인 셀 전압값은 그죠? 캐소드 포텐셜, 캐소드 전압에서 에노드의 전압을 빼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1.23V에서 0V를 빼시면 셀 전압이 1.23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제가 설명드린 그 연료전지의 구동 원리에 대해서 요 밑에 있는 이 동영상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시간 되실 때 클릭하셔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전 시간에 우리가 같이 논했던 그 연력학적인 혹은 이론적인 최대 효율을 보여주는 그 슬라이드입니다.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반응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자, 이런 전체 반응식 오버럴 리액션에서 수소와 산소를 통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 반응에 해당하는 이 엔탈피 에너지, 엔탈피 체인지 값이요. 그죠? 포메이션 에너지죠. 포메이션 엔탈피 체인지 값이 마이너스 285.83 킬로줄 퍼 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엔탈피 체인지라는 것의 값은 이 반응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적 에너지 값에서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두 개의 이런 그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케미컬 에너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정도 되는 값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깁스프레 에너지라는 것은 익스펜전 웍을 제외한, 메카니컬 웍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해당되는 엑스트라 웍 중에 예를 들면 전기 에너지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렉트리컬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최대값이 깁스프레 에너지였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료전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의 전기 에너지 값 델타 G는 마이너스 NFE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이전 시간에 배웠었고요. 자, NFE라는 것은 결국 전기 에너지 VIT의 값과 일치된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네거티브 값, 마이너스 값은 사실은 연료전지 시스템으로부터 외부로 전기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트랜스퍼의 관점에서 시스템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전기력 반응식으로부터 우리가 이 NFE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전기력 반응에 수반되고 있는 이 전자의 몰수는 4몰입니다. 그래서 4몰을 여기다 적고요. 다음에 페러데이 컨스턴트 그래서 96485 쿨롱 퍼 몰을 여기다 넣게 되죠. 거기에 셀 전압, 이론적인 셀 전압에 해당되는 1.23V를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값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연료전지의 에너지 변화 효율을 이제 계산하는 입실론 값을 이제 정의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케미컬 에너지의 차이가 델타 H라고 그랬습니다. 엔탈피 체인지. 그죠?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죠?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로 가는 이 에너지의 변화, 케미컬의 변화에서 딱 그만큼의 차이가 맥시멈한 에너지의 차이일 겁니다. 그 에너지 중에 얼마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느냐를 상상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델타 H분의 델타 G를 하게 되면 에너지 변환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케미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얼마큼 변환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한 값들을 이제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델타 G 값은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킬로줄이라는 단위로 끝났으니까 됐고요. 근데 이제 분모에 해당되는 이 값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몰당 이만큼의 에너지가 발산됩니다라는 거니까요. 1몰의 물이 만들어질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전체 리액션을 보면은 2몰의 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값에다가 여기 2몰의 물, 몰수 2몰을 곱해주면은 2몰의 물이 만들어질 때 나오는 화학 에너지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0.83이라는 숫자 나와요. 그래서 이 0.83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시면 83%의 에너지 변환 효율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화학 에너지를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에너지 변환 단계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그 에너지 변화 효율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온도가 연료전지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라 함은 우리가 연료전지를 구동할 때 필요한 어떤 그죠? 그 구동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에너지 변화 효율은 이제 정의는 똑같죠. 그래서 델타 H분의 델타 G로 가면 되고요. 근데 델타 G 같은 경우에는 깁스 프리 에너지는 또한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깁스 프리 에너지의 정의였어요. 그죠?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연력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들을 잘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델타 H분의 템퍼러처 T 델타 S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온도의 영향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델타 H하고 델타 S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논해 보겠습니다. 자, 델타 H 엔탈피 체인지는 우리가 앞에 자료에서 봤듯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왜냐하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소가 산화돼서 물로 가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이죠. 엑소서믹 리액션입니다. 발열 반응에서 마이너스 값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거 음수이고요. 그다음에 델타 S는 엔트로피 체인지입니다. 엔트로피 체인지. 엔트로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무질서도를 반영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에너지 텀이 된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스 형태들, 가스들은 이런 리퀴드 형태, 그죠? 액체보다 훨씬 더 무질서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유도가 높은 거죠. 굉장히 활발하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태가 가스이고요. 물은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형태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엔트로피의 변화량도 반응물보다 좀 생성물로 갈 때 엔트로피 값이 훨씬 작아지게 돼요. 자, 엔트로피가 크다가 작아지게 되니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그죠? 생성물의 엔트로피 빼기 그죠? 반응물의 엔트로피를 하게 되는 거죠.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이니셜 스테이트를 빼야 되니까요. 변화량. 자, 그렇게 되면 얘도 음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델타 H도 음수, 델타 S도 음수, 뭐 이렇게 나누기로 갔을 때는 얘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요 T 델타 S 나누기 델타 H 요 마지막 텀이 전체적으로 그냥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입실론이라는 연료전지의 에너지 변환 효율은 1 마이너스 어떤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온도는 음의 수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구동 온도가 연료전지 시스템을 운전하는 구동하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에너지 변화 효율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1 마이너스 더 큰 수의 양수를 빼주는 거니까요.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연료전지의 효율이 원래는 좀 낮은 온도에서는 얘가 한 8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론적으로 계산했듯이 83%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를 이렇게 점점점 늘려가다 보면은 에너지 변화 효율이 낮아지네요. 자, 이런 이제 상황이 되죠. 그죠? 발열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스 페이지에서 리퀴드 페이지로 변환되는 이런 반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반면에 우리가 물리화학적으로 이제 이상적인 이런 에너지 변환 시스템 중에 하나인 카르노 엔진의 경우를 생각하면요, 이렇게 이제 에너지 변환 효율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T 하이는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 그다음에 T 로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갖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는 당연히 높은 온도를 갖고 있는 에너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따라서 에너지 효율은 원래 그 높은 에너지가 갖고 있는 그 온도, 에너지 값 분의 높은 온도의 시스템에서 얼마큼이 낮은 에너지 쪽으로 빠져나갔는가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1-t 로우 나누기 t 하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T 하이 높은 구동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때요? 요 뒤에 있는 텀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죠?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 효율은 상승하는 효과를 이제 가져오게 돼요. 따라서 카로노 엔진의 경우에는 온도를 높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료전지 시스템에서는 그와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낮아지게 된다. 이론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연력학적인 이론적인 식을 가지고서 똑같이 유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깁스프리 에너지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하죠. H-TS라는 정의를 통해서 미소 변화량으로 표현을 하면은 dg equal dh-dts로 바뀝니다. 이걸 다 전개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 dh를 바꾸기 위해서 엔탈피의 정의를 활용하죠. U 플러스 PV죠. 그래서 미소 변화량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또한 얘를 다 전개하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DH, 여기는 DH 대신에 요 뒤에 있는 이 식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 DU를 DQ, DW 또는 TDS-PDV로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TDS-PDV를 여기 있는 DU 대신에 집어넣고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고요. 그래서 지울 건 다 지우고 TDS, TDS 지워지고 PDV, PDV 지워서 남는 것 이 두 가지 텀이죠.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특정한 조건 하에서 예를 들어 일정한 압력 조건 하, 그죠? constant pressure일 때를 생각하면은 이 dp 값은 0으로 가니까요. 이 텀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dt를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 깁스프리 에너지 G 텀을 변화량으로 얘기해도 될 거예요. 델타 G로 바꾸면 여기 S도 엔트로피 체인지도 이렇게 델타 값을 갖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델타 G라는 것이 마이너스 NFE 하고 같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델타 G 이퀄 마이너스 NFE. 따라서 델타 G 대신에 마이너스 NFE를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요. 그러면 양변을 똑같이 마이너스 NF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동 온도에 따른 이 셀 포텐셜 E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이 식이 완성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델타 S 나누기 NF로 일치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델타 S 엔트로피 체인지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스 페이지에서 리퀴드 페이지로 바뀌는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이 무질서도의 변화는 이제 더 무질서도가 작아지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변화량의 값은 음수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델타 S가 음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이 1차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 DT를 이쪽으로 보내서 다시 양변을 이제 적분을 한 이후에 수식을 완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셀 포텐셜 E라는 것은 이 뭐랄까요, 그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의 포텐셜 값, 셀 포텐셜 값 E 제로에다가 더하기 델타 S 나누기 NF,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온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T-T 제로라고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 제로는 스탠다드 스테이트일 때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T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구동 온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델타 S는 이러한 이제 상변이에 의거해서 음수를 갖게 되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 구동 온도 T가 커지게 되면, 높아지게 되면은 이 전체 두 번째 텀이 마이너스 값으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셀 포텐셜 E라는 값은 스탠다드 스테이트일 때, 컨디션일 때의 1.23V, 예를 들면 연료전지로 생각하면은 1.23V보다 더 낮은 볼티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셀 볼티지 값, 셀 전압 값은 이 구동 온도를 올림에 따라 좀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연료전지의 개발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에 이 사진에 이 윌리엄 그로브라는 사람이 1839년도에 이 가스 배터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논문을 최초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씩 나열되어 있는 이 시험관들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직렬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시험관 내부에 그 전해질이 채워져 있고, 아마도 그 황산이 될 것 같아요. 전해질이 채워져 있고 거기에 백금 와이어가 전극으로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금 와이어 전극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도선으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해질과 전극을 꽂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시험관 안에 수소와 산소를 불어 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H는 수소고 산소, O는 산소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났더니 도선을 연결하자마자 바로 전기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죠? 수소와 산소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전기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료전지의 개념을 최초로 보고한 논문이다라고 해서 최초의 연료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이런 이 연료전지의 반응은 사실은 물분의 반응이죠. 수전의 반응의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수전의 반응은 똑같은 구조를 갖는 이런 시스템 내에서, 그렇죠? 이 전해질 내부에 이 백금 와이어 전극을 넣어놓고 도선을 연결했는데, 여기에 이제 차이점은 왼쪽에서 그림은 이제 여기 전지를 이제 외부에 전압을 걸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건전지 3개를 연결한 거죠, 외부에서.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연료전지 반응은 A라고 돼 있어요. A 동그라미. 이거는 암페로메트리라고 해서요, 전류가 흐르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에서는 이렇게 구성해서 도선 연결하면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수전의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외부에서 그러니까 건전지를 연결해주면, 그러니까 익스터널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주면요, 이 전해질 내에서, 그렇죠? 수소와 산소가 발생됩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의 그림에서는 이 전극의 표면에서 이렇게 기포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나온 기포는 당연히 수소가 산소의 부피보다 2배가 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2몰의 수소하고 1몰의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대1의 비율로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주 심플하지만 첫 번째 그 연료전지 컨셉이 한 1839년도에, 자, 이어서 이제 190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시간이 좀 한참 지나죠.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상용화된 연료전지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죠? 자, 이때 1939년도에는 여기 보시면은 inexpensive nickel electrode를 썼다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 1958년도에 알칼리셀을 사용하는 연료전지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알칼리 수용액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가 먼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알칼리 수용액 전해질을 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써 있는 대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니켈과 같은 전극을 우리가 촉매 전극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싼 백금 전극이 아니라 니켈을 써서도 충분히 연료전지를 구동시킬 수 있다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와 같은, 그죠? 이런 알칼리 수용액 전해질을 사용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900년도 이제 후반으로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우주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미국과 당시에 이제 소련, 현재 러시아가 어느 나라가 먼저 달 탐사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그죠? 인간의 발자국을 찍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경쟁 구도를 이 당시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이 제미니 5라는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미니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5라는 것은 5번째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965년도에 제미니 5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생긴 이제 연료전지 시스템이 이 스페이스 셔틀에 이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우리 좀 전에 봤었던 그 알칼리 수용액 전해질을 사용하는 연료전지가 여기에 탑재가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이때는 달 착륙에 실패를 했죠. 자, 그러다가 1969년에 아폴로 11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생긴 연료전지 스택을 스페이스 셔틀에 실어놓고 이제 드디어 이제 달 탐사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닐 암스트롱하고 엘드린이라는 이 두 사람이 요 달의 첫 번째 인류의 발자국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우주선 안에 이렇게 생긴 연료전지가 탑재됐었다라는 거죠. 그럼 연료전지가 탑재됐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주선 안에서도 인간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자 장비의 작동을 위해서 전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고, 또한 동시에 그 연료전지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 있을 거잖아요. 생성물로서 그 물을 이제 우주인들이 마시는 그런 형태를 이제 가져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연료전지 시스템은 그 당시에 아주 성숙된 기술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장치들이 아직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을 것이고, 따라서 이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싼 소재들과 시스템 부품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전쟁이라는 이 우주선으로 달 탐사 간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연료전지 시스템을 그 당시에 이제 탑재하고 넘어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왔던 거죠. 자,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에 이 네피온이라는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그죠? 그 수소 이온을 전달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전해질 막이 개발이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프랑스에 있는 이 듀퐁이라는 회사로부터 개발이 된 건데요. 당시에 듀퐁에서는 이 고분자 막을 연료전지용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고분자의 구조를 보면은 요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고분자의 요 측세의 요 끝부분 말단에 S 설퍼, 그죠? 황이죠. 하고 여기 옥시전 3개가 붙어 있는 요 구조를 가져요. 이게 설포닉 액시드 그룹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끝에 프로톤이 하나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H가. 그렇죠? H 플러스가 옥시전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이런 고분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꼭 프로톤이 아니더라도 다른 캐타이온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트랜스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해수 담수화와 같은 이제 예를 들면 바닷물에는 NaCl이 많잖아요. 소금이. 나트륨, Na 플러스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는 분리막으로서 이 네피온을
최초에 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활발하게 활용이 되다가 연료전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 고분자의 구조를 보고 이거를 우리가 이 프로톤을 익스체인지할 수 있는 고분자 막으로서 연료전지에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00년도 말에 이 막을 이제 연료전지에 최초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죠. 그랬더니 이 막이 아주 우수한 프로톤 컨덕티비티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열적으로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연료전지 시스템에 적합하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들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수용액 전해질을 주로 썼어요.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수용액 전해질을 쓰면은 가장 큰 안 좋은 점, 단점이 뭐냐면 이 수용액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굉장히 큰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런 여러 개의 전극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시스템의 부피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죠? 우리 아까 제미니 5나 아니면 아폴로 11 프로젝트에서 나온 그런 시스템을 보면은 수용액 전해질을 쓴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고분자 전해질 막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 수용액 전해질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분자의 구조는 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를 갖는 고분자 막입니다. 물론 두께를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한 머리카락이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얇은 막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전해질로서. 자, 그렇게 되면은 큰 부피의 전해질을 담을 큰 부피의 시스템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주 얇고 작은 전지를 단위 전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거를 수백 개, 수천 개의 단위 전지를 스태킹해서 적층을 해서 아주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그런 발전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네피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고분자 전해질 막이 1960년도에 개발이 된 것이 이 연료전지 시스템의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 연료전지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어떤 응용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이렇게 이제 잠수함에 연료전지 스택을 장착하는 그런 연료전지 시스템을 장착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런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잠수함에 이제 넣는 거죠. 뭐 이걸 이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소와 산소 탱크가 이제 추가로 필요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수소를 이제 계속 불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제 전기를 발전시킬 수 무한적으로 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잠항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기존의 그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잠수함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물 밖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한 디젤 엔진 여러분 디젤 자동차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엔진 소리가. 그래서 적에게 발견되지 않아야 하는 이 잠수함의 특성상 굉장히 조용함이 필요한데요. 그죠? 이런 디젤 엔진을 사용하면은 그 소음으로 인해서 적에게 발견될 확률이 이제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음이 거의 없는 이 연료전지 시스템을 넣고 그 다음에 물 위로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이 연료전지 시스템을 이제 잠수함에 넣어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2022년도 10월이죠. 뭐 지난달에 이제 나온 기사기는 한데요. 우리 그 도산 안창호 잠수함이 있어요. 그 잠수함에 똑같이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집어넣고 이렇게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개발한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장착을 함으로 인해서 세계 최장 시간의 잠항 시간을 이렇게 갱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뉴스는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군사적인 목적 이외에도 우리 일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응용 분야로서 이렇게 그 전기 자동차의 활용이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Fuel Cell Vehicle에서 FCV 또는 Fuel Cell Electric Vehicle에서 FCEV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아까 그 얘기했듯이 그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세계의 여러든지 자동차 시장을 이제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1998년도에 연료전지 개발 조직을 이제 사내에 처음으로 신설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연료전지의 연구 개발의 시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릅니다. 빠릅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연구를 시작해 오다가 하다 보니 이거 이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조직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기존에 이제 산타페를 기반으로 한 수소 전기차 모델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2005년도에 주행거리 한 400km 정도 되는 이런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차를 수소 전기차를 최초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 2013년도 투싼 IX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료전지 시스템을 장착을 시켜서 최초의 양산 모델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때 그 넥소라는 이름을 갖는 수소 전기차를 이제 양산을 해서 일반 대중에게도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넥소라는 자동차는 공식적으로 완충 시 600km 정도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운행을 하고 있는 이 일반인들의 이제 후기들을 보면은 완충 시 한 600에서 700km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많은 보고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넥소라는 SUV 타입의 수소 전기차를 이제 개발해서 팔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의 도요타에서는 미라이라는 이 세단 타입의 수소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최초로 판매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두 자동차 메이커들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그 우리 연료전지 시스템 내부에 들어가는 그죠? 가장 중요한 부품 우리 ME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전구 접합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소재인 촉매 그죠? 그 촉매가 지금 서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는 여전히 단일 백금을 사용하는 촉매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본의 도요타에서는 백금의 양을 비싼 백금의 양을 좀 줄이고 일부 조금 더 저렴한 코발트나 니켈이나 철 같은 것들을 이제 합금시킨 이런 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좀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러다 이제 두 자동차 메이커 모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싼 백근량을 어떻게 더 줄일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매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관련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여기 그 동영상으로 좀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전에 봤던 슬라이드처럼 이 현대자동차의 넥소가 예를 들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전 세계 판매량 10,000대를 돌파했다. 라는 이런 신문 기사를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수소 트럭을 상용화해서 이런 액션트라는 이 대형 트럭을 이제 북유럽 국가에 수출을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를 넘어서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그 무인 항공기죠. 그래서 Unmanned Aerial Vehicle이에요. 그래서 UAV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친숙한 용어로 바꾸면은 드론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드론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다양한 사양을 갖고 있는 드론, 그러니까 크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출력도 다르고 좀 할 수 있는 용도도 다르고 그런 이제 드론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예를 들면 두산 모빌리티에서는 이제 요렇게 생긴 이제 드론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그동안 사용되어 왔었던 2차 전지, 그죠?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 있는 드론이 아닌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장착된 드론을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전지가 탑재되어 있는 드론하고의 차이점을 우리가 설명해 보면요. 현재 수준의 2차 전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산업용 혹은 그 농업용 으로 이제 확장을 시켰을 때 길어야 한 30분 정도 비행을 할 수 있는 출력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순히 생각하면은 자동차처럼 2차 전지의 개수를 늘려서 적층을 많이 해서 출력을 높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게가 기체 자체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게 되죠. 그래서 비행을 해야 되는 드론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그냥 적층 구조를 늘려가는 그런 형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그런 출력의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탑재가 돼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런 드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업용, 상업용, 그리고 또한 그런 그 해경과 같이 그런 어떤 하나의 작전, 그죠?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작전을 하는 이런 관공서 등에서, 그다음에 국방부와 같은 이런 군사용 드론으로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해양 경찰하고 이 두산 모빌리티하고, 그다음에 그 아주대의 그 이국종 박사, 이국종 박사죠, 그죠? 의사 하고 그렇게 세 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 시연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영상을 좀 보시면 이런 그 드론 산업에서 그 수소 연료 전지가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를 들면 수소 전기차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죠? 이렇게 그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급률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019년도 한 10개월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현대자동차에서 넥소를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았다. 뭐 이런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요, 다른 이런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수소 충전소의 개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우리가 봤을 때에도 수소를 활용하는 시스템인 연료전지 시스템은 굉장히 이제 어떤 기술이 이제 높은 수준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수소를 충전하거나 저장하거나 하는 이런 인프라의 시설들, 그죠? 인프라의 구축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죠?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 방향이 좀 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자료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 잠수함용, 그죠? 군사용, 그다음에 이런 전기 자동차용 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이런 수송용 모빌리티용으로, 새로운 모빌리티죠,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연료전지 기술이 굉장히 이제 각광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용 연료전지 시장의 전망은 뭐 당연히 이제 밝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료 전지를 탑재한 드론과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이런 드론의 이런 비교하는 그래프들이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점점점 늘려가는 거죠.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 전지를 여러 개 적층하는 방법입니다. 리튬이온 전지도 마찬가지고 연료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쭉 늘려나가는 이제 과정을 거쳐 가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이제 무게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를 이제 에너지를 이만큼 늘려가게 되면은 무게가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상승이 되는데,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이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 파워 시스템의 이 무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전지 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무게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얼마큼 채공할 수 있느냐 채공 시간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에는 무게가 늘어나면은 이렇게 그죠? 이 시스템의 무게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공 시간이 그렇게 그죠? 확보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연료전지는 이제 괜찮게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연료전지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시간인데요. 우리 앞에서 봤던 요런 타입의 연료전지가 일단은 하나 있습니다. 그죠?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 멤브레인 퓨어셀. 그래서 PEMFC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이렇게 총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연료전지의 종류, 타입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종류의 타입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름이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새로운 이제 기술을 받아들이려면은 여러분들 그 기술적인 용어, 용어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이 연료전지의 이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뒤를 보시면은 전부 다 fuel cell 해가지고 FC로 끝나요. 그죠? 연료전지란 뜻이고요. 그 앞에 나오는 단어들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가에 따라서 특징이 서로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 포스포릭 엑시드라는 것 인산이 되는데요. 인산 용액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PAFC 이렇게 되고요. 알칼라인 퓨어셀은 이제 알칼리 수용액 전해질을 사용하는 연료전지가 되죠. 그래서 AFC. 몰튼 카보네이트 퓨어셀은 녹아져 있다는 뜻이에요. 몰튼은. 그래서 이 몰튼 카보네이트 소재를 전해질로 사용한 연료전지입니다. MCFC. 솔리드 옥사이드 이거는 이제 메탈 옥사이드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금속산화물이에요. 그래서 이 금속산화물을 세라믹 소재를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SFC.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라고 되어 있는 이 PEMFC는 전해질로서 고분자 전해질을 쓴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연료전지의 작동 원리와 여러 가지 구동 조건 그리고 응용 분야는 아마도 예상컨대 이 연료전지 각각의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각각의 이 연료전지의 타입을 어떻게 분류하는가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전해질이에요. 일렉트로라이트입니다. 자, 그럼 PMFC는 우리 아까 이름에서 있는 것처럼 폴리머 멤브레인을 씁니다. 고분자, 아주 얇은 고분자로 된 막을 쓴다. 전해질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일단 PAFC는 이 용액, 수용액상의 이 인산 용액을 사용하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알칼라인 퓨어셀은 이 KOH와 같은 알칼리 수용액을 씁니다. 전해질로. 그다음에 MCFC는 몰튼 카보네이트 소재고요. 그다음에 솔리드 옥사이드 퓨어셀은 세라믹 소재, 그 메탈 옥사이드 소재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이 차지 캐리어가 달라집니다. 전해질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전기 전도도는 없으면서 이온 전도도는 높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이온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이온이 이동해야 되는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차지 캐리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폴리머 멤브레인스는 PMFC는 아까 우리 네피온이라는 고분자 막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SO3
그죠? 설포닉 액시드 그룹의 끝에 H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프로톤이. 그래서 이런 고분자막을 쓰는 연료전지 PMFC는 이 프로톤을 좌직 캐리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인산 용액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PAFC는 역시나 이제 프로톤을 차지 캐리어로 사용을 하죠. 그 이유는 인산 용액이니까요. 얘도 산성 용액입니다. 산성 용액에서는 이 프로톤이 차지 캐리어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알칼라인 솔루션의 경우에는 KOH와 같은 알칼리 솔루션을 써요. 그럼 이때는 아마도 OH- 이제 음이온이 이제 차지 캐리어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몰튼 카보네이트에서는 이런 카보네이트 염이죠. CO3-2-와 같은 음이온이 차지 캐리어가 되고 금속 산화물을 전지로 쓰는 SOFC의 경우에는 금속 산화물 레티산에 들어가 있는 이 O2- 그죠? 이런 이제 음이온이 차지 캐리어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전해질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팅 템퍼처가 결정이 돼요. 그죠? 이 연료전지를 운전하는, 구동하는 온도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PMFC는 고분자 전해질 막을 쓰기 때문에 80도 정도에서 이제 운전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고분자나 뭐 플라스틱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조금만 높은 온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녹아버려요. 그죠? 그다음 더 높은 온도로 가면은 아예 그 화학 구조가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20도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 고분자 전해질 막은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 고체상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음. 근데 역시나 이 고분자 전해질 막에서는 이 프로톤을 전달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거든요. 고분자 전해질 막 내부에서. 그래서 이 수분이 필요합니다. 이 수분을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나 100도씨를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100도가 넘어가면 증발할 테니까 수분이.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60도에서 한 80도 정도 사이에서 이 PMFC가 운전이 됩니다. 그리고 PAFC 인산을 전해질로 쓰는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인산 용액을 쓰기 때문에 온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도씨 정도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칼라인 연료전지도 이 KOH 솔루션을 쓰기 때문에 역시나 한 200도 정도까지 온도를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MCFC는 이렇게 그 카보네이트 소재를 쓰기 때문에 한 600도 이상 올라가도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메탈 옥사이드, 세라믹 소재를 쓰면은 한 1000도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세라믹은 예를 들면 우리 도자기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금속 산화물을 이룬 이런 도자기들이 아주 고온에서 이렇게 구워내잖아요. 그래도 이제 잘 깨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아주 높은 온도에서 구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온도가 낮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사실 우리 아까 이론적으로 계산했듯이 그 에너지 변화 효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죠? 낮아지게 되는데 촉매의 활성은 높아지게 돼요. 왜냐면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가는 만큼의 그 정도의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가야지만 반응이 일어나는 촉매 반응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고온형 연료전지 MCFC나 혹은 SOFC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촉매 소재로서 저렴한 소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베이스의 니켈 기반의 어떤 카보네이트 소재들 혹은 금속 산화물 소재들, 그죠? 이런 것들을 저렴한 소재들을 이제 써도 촉매 활성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반면에 200도씨 이하에서 구동되는 이런 저온형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이런 저렴한 소재를 쓰면은 이제 촉매 성능이 나타나지가 않고요. 주로 백금
백금 기반의 촉매를 써야지만 활성이 제대로 나오더라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온형 연료전지로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귀금속을 촉매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온도를 높이면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600도씨, 1000도씨 되는 엔진을 그죠? 발전 시스템을 우리 전기차에 실어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너무 뜨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온형 연료전지 시스템을 우리 수소 전기차에 이제 탑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PMFC 같은 이런 연료전지 타입이 한 80도 정도에서 운전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엔진으로서 집어넣어 놓고 자동차에 응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높은 온도에서 운전되는 이런 고온형 타입의 연료전지들은 발전소로 활용을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움직일 필요 없이 그다음에 외딴 곳에다가 이렇게 잘 설치해 놓고 안전장비만 잘 해놓으면 잘 구동될 수 있는 이런 전지가 되겠죠. 그럼 값싸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가 이제 서로 달라지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연료를 어떤 거 우리가 취할 수 있느냐, 뭐 fuel compatibility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메탄올 솔루션 용액을 연료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PAFC나 AFC 쪽에서는 주로 이제 수소를 연료로 쓰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 수소를 이제 써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수소가 아닌 이런 메탄가스나 혹은 일산화탄소 자체를 연료로 써서 우리가 전기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그 뭐랄까 그 탄소 기반의 어떤 화합물들을 깰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발전용 연료전지에서는 조금 더 이 연료의 선택 범위가 조금 넓은 상태고 저온용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주로 이제 수소만을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의 연료전지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좀 적어놨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모두 다 이제 수소를 연료로 썼을 때를 이제 가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여기 다이렉트 메탄올 퓨어 셀이라고 되어 있는 DMFC는 요 PMFC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을 하더라도 연료전지 반응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총 크게 이런 연료전지 타입들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작동하는 온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그 촉매 소재들 그리고 연료의 어떤 선택성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응용 분야를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600도, 1000도 정도에서 구동이 가능한 SOFC나 MC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가와트급의 어떤 발전소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100도 이하, 80도씨 정도에서 운전이 가능한 PMFC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가정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80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온수로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도 만들면서 동시에 온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은 가정용 발전 시스템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탄올 같은 거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랩탑 컴퓨터나 아니면 모바일 폰 정도가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가면 최근에는 골프 카트나 아니면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이죠. 이륜차, 그다음에 이런 리프트들 우리 그 지게차라고 보통 표현하죠. 지게차, 이 산업용 지게차 같은 데에 충분히 메탄올을 연료를 써서 쓰는 연료전지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그 보고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다양한 종류의 연료전지 타입이 어떤 식으로 구동되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